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왜 다이버시티, 다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이 어떤 학문이냐 그러면 철학에 관련된 정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철학자들만큼이나 아마나 다양한 철학적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철학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Managing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을 성찰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갖다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미지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철학은 도대체 어디에서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오늘 좀 여러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강연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맨 위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독일에 있는 슈바르츠발트라는 숲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의 대가 마틴 하이데거가 예를 들자면 숲을 걸으면서 생각한 곳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철학 도대체 어디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성티어 니체, 그러면, 지중해 변에 있는 니스라는 곳인데요. 여행하기 아주 좋은 곳이죠. 정말 에메랄드 빛의 지중해와 장렬하는 태양,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철학보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그런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기에게 맞는 기후가 좋은 곳을 찾아간 곳이 니스였고 니스에서 산보를 하면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적 사상을 남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티의 니체, 그럼 니체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배낭여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셔가지고 글로벌 무대에도 활동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조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누구의 뭐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자세로는 사실은 생각이 안 돼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치통 걸린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그래서 생각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아마 전시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의 방가사유산 같은 것이 훨씬 더 아마 철학적인 조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 철학 그러면 대부분 속세를 떠나서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깊이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편견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철학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혹시 이곳 가보신 분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에서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기원전 7세기, 5세기가 아테네 문명이 아주 붐을 이뤘던 곳인데요. 자,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원신을 믿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면은 이제 넓은 광장이 펼쳐집니다. 시장이 펼쳐지는 곳이죠. 이 광장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을 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고라. 예. 광장에 내려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도대체 정의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지?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길을 걸어서 내려오면서 대화와 담론과 토론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은 어디에서 발전했다? 도시에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야 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을 하고 담론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의 커먼 센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철학이지, 어떤 한 사람이 예컨대 청주하고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 있을까요? 속리산의 법주사에 들어가서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득도를 하거나 이렇게 철학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면 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뉴욕의 도시를 갖다가 하늘에서 찍은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장 철학적인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날은 뉴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했겠지만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시킨 수많은 머신, 기계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도 어디냐? 숲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도시 중에서도 수많은 지성인과 예술가들과 공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논하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 정말 문제점 많지 않아? 그러는데 제가 제프리 웨스트라는 산타페 인스티튜트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도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맨 밑에 지금 명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The bigger you are, the less needed per capita 이러는데, 도시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1인당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커지면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교통도 체증이 심해지죠. 소음도 커지죠. 도시에 들어가는 전력도 많아지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도시가 오히려 해결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urbanization the problem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시화는 정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중국을 보면 정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지죠. 그중에 사실 50%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생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가 문제다 이래 놓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프리 웨스트 같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전부 도시를 떠나가지고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가 해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도시화가 집중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2006년도에 도시화 비율이 50%예요. 근데 2050년도에는 전 세계의 75%의 인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50년까지 매주 10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삶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몇 %일 것 같습니까? 잠깐 생각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네.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하셨죠?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은 91%입니다. 9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이미 어디에서 살고 있다?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도 주로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교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도시입니다. 농촌에서는 패션이 없어요. 농촌 패션이 있을 수도 있겠네. 밀짚 모자, 그다음에 개량 한복,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패션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거꾸로 좀 이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최초로 연구한 스위스의 학자가 있는데 수학자였어요. 막스 크라이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스위스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커다란 농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면 사료를 주고 가축을 키워서 일정량이 되면은 도축을 하고 생산을 해서 나가서 도시에다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농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료를 얼마만큼 줘야 예를 들면 가축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인가를 계산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 계산 공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2는 m의 4분의 3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끼리가 사육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은 뭐냐면 m은 몸무게니까 4분의 3승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철학자가 지금 갑자기 뭐 수학, 과학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쥐가 있는데 이 코끼리까지 그러면 코끼리가 쥐의 몇 배일까? 네. 코끼리의 무게는 쥐의 약 22만 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뭐냐면 코끼리는 쥐보다 22만 배의 식량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쥐의 몇 배에 불과하다? 예, 10,000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00배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학적 공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22만 배의 제곱근에 또 제곱근을 구하면 21.6이 나오는데 21.6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코끼리의 수명이 쥐의 21.6배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쥐의 수명은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코끼리의 수명은 몇 년이다? 50년에서 60년 정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끼리의 심장 박동수는 쥐의 21.6배 느립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뛰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뛰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만큼 그 규모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막스 크라이버의 이런 공식을 갖다가 도시를 연구하는 데 적용한 사람이 제프리 웨스트예요. 하나는 뭐냐면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인데 전혀 관계가 없는 도시에다 적용을 함으로써 상당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식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해낸 공식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The Positive Quarter Power Law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뭐 쉽게 얘기하면 도시의 크기가 10배가 되면 혁신 능력은 17배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출원되는 뭐 특허권, 그다음에 아이디어의 숫자, 뭐 대학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의 크기가 50배가 되면 혁신 능력은 130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뭐 서울 뭐와 같이 큰 도시에 가면 뭐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 1000만 명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혁신 능력이 100배, 1000배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청주보다 서울이 혁신 능력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만큼 청주보다 서울이 패션의 감수성도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도시가 크다 이런 얘기. 도시가 왜 크느냐? 간단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뭐냐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다윈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생명이 살 것 같지 않은 산호초 밑에는 수많은 수자원들이 있는데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의 대부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실 자유주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철학과 뭔 관계가 있느냐? 철학이 바로 이런 다원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 생태계만 보더라도 가장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세포죠. 세포가 종을 만들고 다양한 종들이 어우러져서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아이디어, 문명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 단계에서는 뭐예요? 아이디어들이 있고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면 뭐가 됩니까? 사상이 되고 사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diversity, 다양한 생각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얼마나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diversity, 다양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전통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생각이 다양하지를 못했어요. 윤리와 도덕도 너무나 규범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는 생각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철학의 출발점은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 다양성이다. 왜 철학이 암자에서 발전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에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발전을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7세기와 5세기의 아테네는 오늘날의 어디와 같은 거예요? 뉴욕과 같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상이 다양하기만 하면 커먼 센스가 없고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무질서잖아요. 무정부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고 그러냐면 여기 영어로 표현했는데 unity in plurality, 다양성을 토대로 하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나로 이게 통합이 될 수 있고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을 managing divers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anaging diversity. 철학은 어떤 학문이다? 그러면 저는 managing diversit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읽은 최근의 책 중에서 스티븐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What good ideas come from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결론은 뭐로부터 온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다양성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연결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그 사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생각은 나의 독창적인 것이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최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어디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뉴욕, 보스턴 지역,
미국에 있어서는 어디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곳,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코워크가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양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반역적이고 가장 전복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철학자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소크라테스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니체가 다양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 문장 한 문장씩만 제시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for human being.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성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철학, 내가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철학은 삶에 낯설고 의문스러운 모든 것을 이제껏 도덕에 의해 추방당해왔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무 동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사유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의심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recognizing diversity, 뭐를 인정해라 우선?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은 소크라테스는 저서를 남기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고라 광장으로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이얼로그, 문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철학을 하느냐? 문답법. 왜? 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러분 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통을 벗고 독배를 건네들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소크라테스는 어떤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가요? 예, 젊은이들의 영혼을 유혹한 죄, 선동죄죠. 젊은이들의 영혼을 유혹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스승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 체제가 조금 헐거워서 선생님 여기에서 이 개죽음을 닭을 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놨으니까 저녁 때 나가셔가지고 그냥 다른 곳으로 도망가셔서 다른 삶에서 선생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러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근데 이 말을 독재자들이 좀 오용을 많이 해요. 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건네받고 있는 손이 어느 쪽 손입니까? 예?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은 어느 쪽 뇌가 관장을 합니까? 좌뇌가 관장을 합니다. 좌뇌는 우리 사유의 체계에 있어서 무엇을 담당하죠? 논리적인 사고,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담당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리를 주장을 했는데 만약 죽음이 무서워서 내가 도망을 간다면 이제까지 주장한 것은 헛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추론한 거예요. 그런데 자, 하늘을 찌르는 손은 뭐예요? 왼손이에요.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사람이 인지과학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콜루이 다비드가 이렇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왼손으로 하늘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진리는 그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왼손은 어쪽 뇌가 담당을 합니까? 우뇌가 담당합니다. 우뇌는 뭐를 관장을 해요? 직관을 관장합니다.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요 아주 간단한 그림 속에 설명을 했거든요. 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어떻게 젊은이의 영혼을 유혹하였을까요? 재밌어요.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야, 젊은이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50, 60 넘은 이제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나 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너 철학해가지고 밥 벌어 먹겠니? 철학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과 규범과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네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뭐예요? 기존의 규범을 따르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정답을 다 알고 있다. 기존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른다 이러니. 삶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있잖아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정답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자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반역자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정답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하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20년, 30년 더 많이 산 부모님들도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똑같이 모른다 이런 얘기. 그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른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합쳐서 답변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문장이 있죠. 맨 밑에 문장만 읽겠습니다. I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칩시다. 오늘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인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정답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냥 교육시키면 되는 거죠. 어떻게 살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가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데 기존 매뉴얼대로 아니면 기존 교과서대로 아니면 기존의 경전대로 살았더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가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철학의 출발점은 뭐다? 다양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우리에게 떠나거든 제발 입 좀 다물고 살아라 이런 얘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나라 교실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질문하는 학생을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가요? 저는 질문하는 학생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면 내가 떠들지 않아도 되니까. 75분 수업을 하면 제가 15분만 떠들고 60분은 학생들이 떠들게 하는 게 진정한 수업이에요. 미국에서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질문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입을 열어라.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을 안 열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Anybody?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Thank you. Yeah, but now, in fairness,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철학이라는 것은 뭐부터 시작한다? 입을 열므로써 시작한다. 저는 늘 거꾸로 생각하라 이래요. 철학을 갖다가 생각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넌센스예요. 입을 열어야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사항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라 하면 철학자는 뭐와 같다 그러니까 gadfly와 같다 이럽니다. 응애라는 건데요. 말 등 뒤에 앉아가지고 말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곤충을 갖다가 우리가 응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기득권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사람을 갖다가 응애라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가고 합의에 이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플라톤이 전하면서 동굴의 비유라는 이런 비유를 갖다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동굴의 비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동굴에 앞만 보고 앞만 볼 수 있도록 쇠사슬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에는 뭐냐면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림자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갑자기 새가 날아가면 야 저기 새가 날아간다. 죄수들이 저건 새구나. 저거는 봄에 꽃이 피는 벚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수 한 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쇠사슬을 풀고 뒤를 돌아다 보게 됐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여러분들 그림 잘 보시면 뒤에 어떤 사람들이 불꽃 앞에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된 사물들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뭐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상연이 되는 그림자 극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수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본 것들은 전부 이미지고 환상이고 허상이고 헛것이었구나. 저게 진짜네? 그랬는데 그게 또 진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물을 보고 만든 모형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동굴의 바깥으로 나갔더니 동굴 바깥에는 정말 태양이 떠 있고 요즘처럼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데 정말 나무들이 우거지고 있는 진짜 사물을 본 거예요. 이제 진짜 사물을 보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사물을 인식한 거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인식도 했고 통찰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저 동굴 속에 여전히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림자를 보면서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동굴 밑으로 내려가서 죄수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내려갈 때 만약에 죄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죄수들에게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수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세계인데 네가 보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은 뭐예요?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진리를 이야기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철학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철학적 인식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길이 있고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하고 리더십으로 활용하는 길이 있는 거죠.
인식의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휴먼 컨디션, 인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특정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을 무지 자유롭게 키웁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의 아이들은 되게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사슬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선을 돌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철학의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요겁니다. 요 말은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어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페리아고게, 눈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비로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워왔던 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독창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에 비해서 보신 것처럼 그림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모상의 세계로 갔다가 진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인식과 진리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하강을 하죠. 동굴로 내려갑니다. 동굴로 내려가서 동굴 속에 여전히 사슬에 묶여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견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은 전부 편견과 선입견들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야, 네가 하고 있는 말은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폭력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수준을 낮춰야 돼요. 누구의 말로 표현해야 돼요? 동굴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말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네가 생각하는 세계라는 건 그런 세계야? 우리 한번 토론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드라마 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우리 소크라테스적인 철학적 문답법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상사가 어떤 팀 프로젝트의 팀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팀장이 말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좀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바깥에 나가서 인식을 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와 팀장님 그 말은 좀 아니잖아요.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직언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벌어질까요? 잘리거나 예, 미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맞는 것 같은데 한 3초 동안 쉬었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양성으로부터 철학적 사유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for human being. 인간이라면 뭐 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라, 성찰하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찰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질문을 안 던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실에서 왜 질문을 안 해? 그러면 첫 번째, 정답을 모르면 첫 번째 이유가 쪽팔릴까 봐. 다른 학생들에게 예를 들자면 좀 별로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자기가 설령 질문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자꾸 하면 나댄다고 비난을 받을까 봐.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속담 두 가지는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속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들어야 된다. 자기 의견을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두 번째 속담, 없어져야 될 속담입니다. 문안들이 정 먼저 맞는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뭐라고 하냐면, 야, 모나서 정 먼저 맞자. 이게 좋은 철학적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의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한 발자국 먼저 내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변론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성찰한다는 것을 너무 고민하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너무 숙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생각하기만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우리가 실험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재미있는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19세기의 소크라테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여러분들 중에 니체를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상가를 갖다가 뭐 생애부터 사상까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상가의 이름이 대변하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니체는 어떤 사상가였느냐? 모든 것을 뒤집어 보는 사상가였어요.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한 철학자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가치관을 갖다가 전복시키고 전도시키는 그런 혁명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 소크라테스가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더 많았어요? 가짜가 훨씬 더 많죠. 그림자가 더 많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미지를 진짜라고 착각을 하죠.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에 대한 나의 사악한 시선이자 나의 사악한 기이다. 철학자들은 보통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거부하고 부정할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악한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망치를 들고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철학을 하는 태도입니다. 철학을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학생들은 어떻게 배웠느냐면 개념을 명료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기를 하거나 따져봐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 가지고 철학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면서 오늘은 절대 입을 열지 않겠다. 수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뭘 들고? 망치를 들고. 망치는 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시는 거죠. 기득권, 기존의 가치관을 때려 부실 수 있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0세기에 사상의 혁명이 왔을 때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8 학생운동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권위주의를 갖다가 때려 부시고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정립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를 사상적 선구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의 명제가 이거예요. 위험하게 살라. To live dangerously. 위험하게 살라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질문을 던져라. 의심을 품어라.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를 설정해라. 이런. 이게 위험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을 경영할 때 수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휴학을 하고 예를 들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을 나가서 좀 여행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
다양한 정말 가치관도 있고 다양한 전통들도 있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역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온실처럼 정해져 있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21세기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뭐 공무원, 공사, 왜?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연금이 나오니까 이래요. 최근에 초등학생들 보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너희들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자. 위험하게 안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책을 의심의 학파, 나아가서는 경멸의 학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용기의 학파, 즉 대담함을 가르치는 학파라고 불렀다. 뭐가 필요한 게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의문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담해집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만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드벤처로서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뭐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벤처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질문과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적 세계에서 이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제 방식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자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대안적인 운동도 제일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켜라.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 이런 얘기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세상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쪽은 소크라테스 추남으로 유명을 해요.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저렇게 잘생긴 얼굴도 없는 것 같은데, 한쪽은 20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양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혼돈이 오고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통일성을 이룰 때 다양한 의견은 없고 통일적이기만 하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균형을 잡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어디예요? 맨 처음에 제가 철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농촌이요? 도시요? 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 뉴욕의 센트럴 파크. 자연도 건강하고 사람들도 다양하고 산보를 나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도시, 이게 정말 다양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그런다면 혼돈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벵글라데시도 있고 필리핀스도 있고 완전히 판자촌이죠. 뉴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는 하지만 이런 곳이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삶의 양식이 빈곤한 삶 하나밖에 없어요. 의견들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찾는 거. Make up the rules as we go along.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규칙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철학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서 다양한 의견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길을 발견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엣 사랑 그대여 온 하늘에서 가장 아리따운 두 별이 당신 눈동자 속에 있군요. 당신은 내 머리 위에서 이 밤에 빛을 주는 천사, 빛나는 천사여. 내 이 마음을 그대가 알아주었으면 어찌하여 당신의 이름을 로미오인가요? 그 이름을 버리세요. 당신 이름만이 제 원수가 됐을 뿐이에요. 그 이름 버리고 그 이름 대신 나를 가지세요. 그것이 싫으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만이